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줄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경찰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 하나를 둔 엄마 한지혜라고 합니다. 늘 다른 분들의 기구하고도 안타까운 사연들을 화면 너머로 혹은 사건 파일 속에서 접하며 안타까워하던 제가 마사카 제 인생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아니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기가 막히고 처절한 일을 직접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현실이 오히려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말도 안 된다고요. 저 역시 이 일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가끔씩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그런 믿기 어려운 기막힌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어머,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니까 하며 그저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이야기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마사카 제 일이 될 줄, 제가 그 끔찍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경찰로서 지난 수년간 이런저런 험한 일들을 숱하게 겪어왔지만 일하면서도 평생 한번 보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가족, 저희 집 안에서 직접 겪게 되다니.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믿기 어려운 사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남편 박서준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제게 아주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저만의 흑기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야근도 잦고 생활도 불규칙해서 많이 힘들 때나 가끔 몸이 아파 끙끙 앓을 때에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실은 내색 없이 언제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고요. 그런 남편의 변함없는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꼈고 그것이 바로 제가 남편과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 박강철 어르신은 젊었을 때 당신의 오랜 친구분과 함께 작은 공장을 차려 시작했던 사업이 크게 성공하셔서 한때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정기적으로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가셨다고 해요. 제가 시집왔을 무렵에는 이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고 간간히 소일거리 삼아 다른 친구분의 회사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매서운 눈빛과 짙고 검은 눈썹,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 풍겨나오는 그 강인한 인상 때문에 젊었을 적에는 얼마나 더 대단하고 강직한 분이셨을지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제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아주 그냥 쏙 빼닮았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 제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혜야, 너 나 처음 봤을 때 나보고 계속 범죄자 같다고 험악하게 생겼다고 막 놀렸었지. 우리 아버지 실제로 보면 너 진짜 깜짝 놀랄걸. 나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기셨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처음 뵙고 나서 나 처음 봤을 때처럼 반사적으로 수갑부터 채우려고 들면 절대 안 돼 하고 미리 언지를 주긴 했지만 실제로 아버님을 처음 뵙고 나니 그 풍채와 카리스마가 정말이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다르시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님 최미숙 여사님은 아버님에 비해 훨씬 더 젊고 고와 보이셨는데 나중에 남편 말로는 실제로 두 분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했어요. 아버님께서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제 남편의 친어머니와 일찍 사별하시고 한참 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늦은 나이에 지금의 어머님을 만나 재혼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시어머님 역시 그 커다란 눈과 오뚝한 코, 그리고 갸름한 얼굴형까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미인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두 분 다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인지 왠지 모르게 썩 잘 어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 남편의 친어머니는 아니었답니다. 남편과 아직 한창 연애 중일 때 남편이 제게 자신의 아픈 가정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 집에 계신 분은 새엄마셔. 그런데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부터 나한테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못된 계모들이랑은 완전 달랐지. 물론 나중에 아빠랑 두 분 사이에서 우리 막내 영덕이 제게는 시동생이 될 최진우를 지칭하는 애칭이었습니다. 를 낳고 나서는 아무래도 당신이 직접 낳은 영덕이한테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기울고 더 예뻐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한테 모질게 대하거나 구박하신 적은 없었던 분이야. 내가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 다닐 때도 다달이 잊지 않고 꼬박꼬박 용돈도 두둑하게 붙여주시고, 가끔 본가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당신 쌈짓돈이라도 꼭꼭 숨겨서 내 손에 쥐어주시던 그런 고마운 분이니까. 실제로도 시어머님은 아버님도 그렇고 제 남편도 아주 살뜰하고 자상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도 마치 친모자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자주 통화도 하는 것 같았고, 제가 가끔 시댁에 찾아뵐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께서 드시는 밥상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사내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저도 남편과 한창 연애할 때 그 귀한 밥을 몇 번 얻어먹어 본 적이 있었기에 그 정갈하고 훌륭한 음식 솜씨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길게 한 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부모님을 미리 뵌 적이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으로 희한하게도 시동생과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 전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뵙게 되었네요. 처음 봤을 때 저는 내심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글쎄, 그 시동생이라는 사람은 제 남편과 시아버지랑은 정말이지 눈곱만큼도 단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더군요. 인상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동글동글하고 선한 눈매에 전체적으로 아주 유순해 보이는 편에 속하는 그런 부드러운 얼굴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어머님을 아주 똑같이 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혼자만 이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약간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누나 드디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제가 형수님 사진으로는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는 살짝 살집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도 경찰이시라면서요. 우와, 그럼 이게 전부 다 근육이겠네. 잘하면 우리 아빠도 이기겠다. 저는 시동생의 그 초면에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편하게 말을 거는 당돌한 모습도 무척이나 놀라웠지만, 그것보다도 30이 훌쩍 넘은 다 큰 남자가,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에게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은 정말이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나도 놀랐어요. 실제 나이가 32살이라고 들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는 나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이상했던 것은 그토록 인상이 강하고 무서워 보이던 시부모님들이 묘하게도 이 시동생 최진우에게만큼은 아주 꼼짝도 못하고 유약하게 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어렵게 재혼하고 나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워낙에 늦둥이로 태어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최진우, 이 녀석, 내 형수한테 누나가 뭐냐. 누나가 어서 이리 와서 제대로 다시 인사 올리거라. 그리고 아들 엄마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랬잖아. 옷 좀 그렇게 추레하게 입지 말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어서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님의 그 잔소리에도 시동생은 그저 헤헤 웃으며 못 들은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동생 최진우에게 그다지 안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애교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지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차라리 시동생처럼 저렇게 밝고 쾌활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쯤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자라서 그런가 돈을 정말이지 물 쓰듯이 쓰는 그런 고약한 버릇이 있더군요. 시동생 최진우의 그 돈 쓰는 버릇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제주도로 2박 3일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호텔 숙소에 머물기로 한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께서 한 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가 또 한 방을 쓰고 그리고 남은 싱글룸 하나는 시동생이 혼자 쓰기로 해서 방을 총 3개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러 인포데스크에 갔던 저희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방들은 별다른 추가 요금이 없었는데 유독 시동생이 혼자 썼던 그 싱글룸만 객실 이용 비용이 무려 120만 원이나 더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120만 원이라고요. 아니, 뭔가 계산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그 방은 분명히 싱글룸이었는데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직원에게 되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120만 원이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료 채널 시청 요금이랑 호텔 룸서비스로 주문하신 고급 양주와 안주들, 그리고 세탁 서비스랑 그 밖에 등등 여기 자세한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건네준 상세 내역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행은 저희 부부가 그동안 고생하신 시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효도 관광 같은 것이었는데 시동생은 나중에 자기도 시간이 된다면서 슬쩍 꼽사리를 껴서 따라온 거였거든요. 시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재벌 집안도 아닌데 단 이틀 밤 만에 혼자서 1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전부 다 부모님 돈으로 말입니다. 룸서비스로 시켜 먹은 음식들도 보니 아주 그냥 최고급 스테이크에 와인 그리고 온갖 비싼 음식들로만 골라서 시켜 먹었더군요. 제 싸늘한 안색을 살피던 남편은 제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저 녀석이 워낙 늦둥이로 태어나서 너무 오냐오냐 하고 키웠더니 아직도 저렇게 좀 철이 없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알아서 부담할게. 그리고 저 망나니 같은 동생 녀석한테도 내가 나중에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할 테니까 제발 화 좀 풀어.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시동생의 그 어처구니 없는 씀씀이에 놀란 것은 그때 이후로도 결코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그저 이름뿐인 대학원생이면서 사시사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갖 명품 옷이며 신발 가방들을 사들이고 심지어는 운전을 못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택시만 타고 다니는 등 정말이지 그 사치스러운 생활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야 시댁이 그저 대충 잘 산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지는 자세히 모르니 감히 함부로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만약 제 친동생이 저런 식으로 철없이 굴었다면 저는 아마도 엄청난 잔소리를 퍼부었을 겁니다. 또 한 번은 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님, 저 너무너무 미안한데요. 저한테 지금 당장 딱 5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갈 건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와서 차비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해서 바로 돌려줄게요. 지금 바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50만 원만 좀 빨리 보내줘요. 아, 물론 더 많이 주시면 더 좋고요. 대뜸 전화로 카이코 줘야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시동생의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니 도련님, 무슨 코앞에 있는 바닷가 가는데 50만 원씩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하자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더 짜증난다는 듯이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형수님, 진짜 답답하시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야간이라서 할증 시간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애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죠. 도련님, 전철 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련님 친구분 중에 차 있는 친구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 차를 얻어 타도 되잖아요. 아무튼 도련님은 정말이지 돈 귀한 줄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알아서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뛰어오시든지 정 안 되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신 저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 진짜 가족끼리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나중에 두고 봐요. 끊어요. 그럼 하더니 정말로 신경질적으로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로 시동생이 아니라 제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형, 여기 지금 경찰서인데 네가 지금 좀 빨리 와줘야겠어. 뭐 경찰서라고? 아니, 이놈의 자식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니, 그게 다름이 아니라 시내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어떤 놈이 재수없게 나를 계속 째려보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주먹으로 가볍게 혼 좀 내줬지. 그런데 그놈이 나를 경찰에 신고해버렸네. 아, 진짜 재수없는 놈이야. 야, 내가 너 제발 사고 좀 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 안 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대체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철없이 인생을 살 거야? 남편의 그 격앙된 잔소리에도 시동생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꼰대 아니랄까봐. 그만 좀 잔소리 좀 해. 아무튼 지금 합의금 물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와서 해결 좀 해달라고. 차마 아빠한테까지는 전화할 자신이 없어서 형한테 전화한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시동생은 크고 작은 사고를 끊임없이 치고 다녔습니다. 딱 보아하니 이게 어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을 간신히 설득한 끝에 이 일을 시아버지께 전부 다 말씀드리자고 해서 시아버지께 아주 된통 혼쭐이 나고 나서야 그 버르장머리를 겨우 싹 뜯어 고칠 수 있었지만 저는 항상 시동생을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철없는 시동생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철이 들겠지. 제발 좀 철 좀 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그 말썽쟁이 시동생 최진우 한 명만 빼고는 나름대로 서로 잘 챙겨주고 아껴주며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 흔하고 지긋지긋하다는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저희 집에는 전혀 없었고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하고도 화목한 가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한낱 거짓과 위선으로 두껍게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엄청난 배신감과 깊은 절망감은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5번째로 다 함께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 추석 날씨가 마치 한여름처럼 덥고 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닥쳐온 그 모든 끔찍한 사건들은 바로 그날 그 무덥고 불길했던 추석날 밤을 기점으로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꾸며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무리해서 회사 일과 집안 가사일, 그리고 어린 아들 육아까지 혼자서 전부 다 책임지려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몹시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렇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평소보다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저는 명절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의 기절하다시피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에서 퍼뜩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건 아마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침대 위에는 제 옆에 어린 아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가 꼼꼼하게 덮어준 얇은 여름 이불이 제 가슴팍까지 잘 덮여 있더군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아두었던 제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해보니 이미 밤 12시가 훌쩍 넘어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이 보낸 아버님이랑 둘이서 거실에서 술 한 잔 더 걸치고 올게. 혹시 중간에 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더 쉬고 있어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저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든 상태여서 그런지 머리도 띵하고 목도 너무나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로 그때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바로 옆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 나 요즘 아버지가 날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 쓰이고 찝찝하네.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시동생 최진우의 것이었습니다. 또 그놈의 헛소리한다. 너 정말 이럴래? 내 아버지가 그 해묵은 비밀을 대체 어떻게 안다는 거야? 우리 둘만 이 다음에 무덤까지 입만 꾹 닫고 있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라도 그 사실을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쓸데없는 걱정일랑은 아예 하지도 말고 제발 좀 그놈의 입 조심이나 단단히 하고 다녀. 알겠어. 뒤이어 들려오는 날카롭고도 신경질적인 목소리는 틀림없는 시어머님 최미숙 여사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 그 친아빠라는 작자가 불쑥 엄마랑 나를 찾아오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엄마, 그 인간한테 확실하게 돈으로 매수해서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약속받은 거. 그거 확실한 거 맞지? 그건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내가 그때 그 인간한테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거액의 돈을 쥐어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네 다리 몽둥이를 전부 다 부러뜨리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아주 단단히 엄포를 놓았으니까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으로 안 찾아오지 않니? 어디 가서 객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디 멀리 외국으로라도 도망을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는 알 길도 없지만 아무튼 넌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 이 세상에 나 아버지는 딱 한 사람, 지금 너랑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 박강철뿐이야. 알겠니? 저는 본능적으로 두 모자 간의 그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발길을 뚝 하고 멈췄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버렸다는 그런 불길한 직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두 귀를 쫑긋 세우는 동시에 옆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에어컨 뒤로 재빨리 제 몸부터 숨겼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반투명한 유리 가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어머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동생 최진우의 그 듬직한 뒷모습은 제 시야에 반쯤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과 시동생은 제 남편과 시아버님이 집을 비우신 그 사이 둘이서만 몰래 제사 지내고 남은 술과 음식을 거실 식탁 위에 잔뜩 차려놓고는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작당모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담소를 나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의 그 불안한 말에 시어머님은 혹시라도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후다닥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과 제가 숨어있는 작은 방 쪽을 한번 휙 하고 재빨리 둘러보고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제발 좀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좀 꺼내라. 어휴, 엄마 간 떨어지겠다. 너 지금 이 집 안에 내 형수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거 뻔히 몰라. 이놈아 뭐 어때 지금 잠들었잖아. 요즘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던데 아마 세상 모르고 아주 그냥 골아떨어져 있을걸. 그래도 이놈아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새끼가 듣는다고 했어. 그러니 항상 자나 깨나 그놈의 입조심 말조심 좀 하란 말이다.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는 앞으로 2번 다시는 꺼내지도 마. 알겠어.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아유, 안 들려. 안 들려. 그리고 아버지가 나 키운 게 장장 32년이야. 32년 이제 와서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걸 꿈에라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 설사 누가 옆에서 그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도 아마 들어도 전혀 못 믿으실걸. 그러니 아무 걱정일랑은 아예 딱 붙들어 매놓으시라고요. 엄마, 아이고 이 녀석이 정말 그래도 이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좀 그 입조심 단단히 좀 하라고. 저는 이 모든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2손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받았던 그 모든 이상한 느낌들. 예를 들면 새아버지와 친아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시동생 최진우만 그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처럼 동떨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이 다 이런 말 못할 엄청난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만약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토록 애지중지 예뻐하시던 그 막내 아들이 사실은 당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또 상심이 크실까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 엄청난 비밀은 일단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시어머님의 그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시동생은 지금 자신이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는 분명 시어머님께서 시동생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텐데요. 만약 시어머님께서 정말 지난 3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시아버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셨다면 굳이 다 큰 둘째 아들에게 당신이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직접 말해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시동생은 갑자기 돌연술에 잔뜩 취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을 또다시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랑 벌써 30년 넘게 살았잖아, 그냥 엄마 이번 기회에 아버지랑 시원하게 이혼해. 그리고 내 그 친아빠라는 작자가 솔직히 언제 또다시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이혼하고 아버지 재산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딱 절반만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렇게 각자 편하게 살라고 하자. 응, 나 왠지 조만간 꼭 모든 게 다 들통날 것만 같단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예전부터 동네 사람들이며 회사 사람들이며 뒤에서 다들 수근수근거리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엄마도 저번에 우리 회사에 잠깐 왔을 때 다 들었지. 어쩌면 아빠도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아빠랑 빨리 이혼하시라고. 아빠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한테는 국물도 한 방울 없을 거야. 차라리 지금 이렇게 긴가민가 하실 때 얼른 이혼을 해버리자고. 아, 이혼하시라니까 엄마. 이렇게 대놓고 자기 엄마한테 이혼을 부추기지 뭡니까? 저는 그걸 듣고 이 최진우라는 인간은 정말이지. 자기가 키워준 그 양아버지의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구나. 자비를 베풀어줄 가치조차 전혀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용히 제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곧바로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나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지금 어머님이랑 당신 동생 최진우가 주방 식탁에서 함께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우연히 다 들었는데 당신 동생이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래.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재산 가로챌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제 그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엄청난 일로 자신에게 절대 농담을 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문자를 보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시아버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아버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하시며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영덕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이게 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아가, 너 지금 당장 이리 나와서 나한테 똑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어쩌고 저쨌다는 게야. 시아버님께서는 술에 잔뜩 취해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그 두 모자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깜짝 놀라 제 발이 저린 시어머님이 후다닥 시아버님께 달려가서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덕이는 당연히 당신이랑 내가 낳은 우리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회개망측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시어머님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극구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 와서 그런 엄청난 말을 했다며 제게 호통을 치시려던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의 그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운 반응에 오히려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시고는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얼어붙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더욱더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래, 당신 말은 그렇단 말이지. 그래, 좋다. 내일 당장 영덕이 저놈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부터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영덕이 저놈이 정말 내 자식인지 아닌지 이참에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안 그래도 주위에서 저놈 어릴 때부터 나랑 외모며 성격이며 뭐 하나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고 하도 시끄럽게 난리들을 쳐서 내심 의심쩍고 찝찝했던 참인데 잘 됐다. 안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장 내일 아침 일찍 유전자 검사 받을 준비나 해둬. 이놈아 시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심하신 듯 아예 단단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그 단호한 말씀에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측한 짓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 그걸
꼭 그렇게 검사까지 해봐야 알겠어요. 딱 보면 그냥 모르겠냐고요. 그깟 검사인지 뭔지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영덕이는 당신 아들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까지 자신 있으면 그럼 내일 나랑 같이 가서 그 검사라는 거 한번 받아보면 될 것 아니야.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는 건데. 시끄러워. 더 이상 잔말 말고 영덕이 너 내일 아침 일찍 나랑 같이 검사 받으러 갈 것이니까 그런 줄로만 알아라. 시동생 최진우 역시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잔뜩 겁에 질린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거의 방황제로 시동생을 질질 끌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 뒤 마침내 그 경악할 만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친자 불일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동생 최진우는 정말로 시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희 시댁은 그야말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남편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으니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이신 시아버님께서는 그 심정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그 이후 시어머님과 시동생은 그야말로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 비굴하던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절 전부 다 속인 거라고요. 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버지 아들이었고 평생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다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절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신 지금의 아버지 단 한 분뿐이에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내 시동생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우리 영덕이 좀 보세요. 우리 영덕이 당신이 얼마나 예뻐하셨어요. 영덕이 저놈 당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나 예뻐하시던 당신 막내 아들 영덕이라고요. 저놈 젖먹이 때부터 당신이 손수 밤낮으로 업고 다니면서 키운 당신 친아들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맞아요. 당신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무려 3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나 당신 옆에서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우리 영덕이. 그리고 당신 첫째 아들, 우리 태호, 제 남편의 어릴 적 이름이었습니다. 까지 내 친아들처럼 살뜰하게 보살피면서 당신한테도 정말 잘했잖아요. 젊었을 적에 저질렀던 그 단 한 번의 끔찍한 실수로 우리가 함께했던 그 32년이라는 그 모든 세월이 전부 다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2년이라고요. 그 기나긴 세월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딱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여보,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흡사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물귀신 같기도 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그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 있었고요. 시아버님도 그런 두 모자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며 몹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그 악어 같은 눈물에 넘어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이야. 그렇다 쳐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식을, 그것도 무려 3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내 새끼인 줄로만 알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아버님은 그 후로 한동안 매일 밤 술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시아버님 연세도 이미 적지 않으신데 저러다 정말 큰 병이라도 나시는 건 아닌가 싶어 몇 주간 저희 부부도 그야말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몇 주 동안 시어머님과 시동생이 함께 있는 그 집으로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주무시는 날이 더 많았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제게 몹시도 씁쓸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만사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혈기를 부렸던 적이 과연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태호 저놈 몸이 제 남편의 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또 지금의 영덕이 애미를 새로 들여서 영덕이 저놈을 보고 그동안 나와 함께 사업을 했던 내 오랜 친구 놈도 먼저 가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에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오직 자식들뿐이라는 그 평범한 진리더구나. 아가야, 너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는 일이거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이 또 다 용서가 돼. 신기하게도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 그렇게 내 젊은 날 청춘 전부 다 바쳐서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이미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다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깟 핏줄이 조금 다르다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제 와서 영덕이 저놈을 버리면 내가 또 어쩔 것이며 또 영덕이 애미를 버린다고 한들 내가 또 어쩔 것이야. 다 내 업보고 내 팔자인 것이겠지. 그렇게 시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하신 듯 다시 시어머님과 시동생이 함께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이 너무나 걱정된 제 남편도 한동안은 그 집에서 함께 자고 오기도 하고 수시로 자주 드나들며 시아버님의 건강과 안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아버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아니 애초에 알아주려는 생각조차 전혀 없었던 이 파렴치한 두 모자는 그 뒤에서 또다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계획을 몰래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그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한동안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시는 그동안 이들은 시아버님을 걱정하거나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대담하고도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시아버님이 평생 동안 힘들게 모아오신 그 막대한 재산은 현재 살고 계시던 그 집을 포함해서 대략 총 18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시동생 최진우는 자신에게는 앞으로 유산이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그에게 유산을 한 푼도 줄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동생은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몫을 어떻게든 제대로 뜯어내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아버님에게 또다시 예기치 못한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분과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그만 횡단보도를 미쳐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셨던 것입니다. 시아버님은 그 사고의 충격으로 그 옆에 있던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시는 바람에 허리와 다리를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계셔야만 했고요. 시아버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배신감과 아픔을 술로 힘겹게 이겨내려 하시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탈이 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선량하고 착한 시아버님에게만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이 영업 후 계속해서 생기는 것인지 그 파렴치한 두 모자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휠체어 생활까지 하게 되신 시아버님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시동생 최진우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바로 옆에서 아주 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엄마랑 같이 아버지 모시고 앞에 공원으로 잠깐 산책 나가셨어. 계속 병실에만 누워 있어서 너무 답답하시다고 하셔서 휠체어 태워서 앞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신다고 해서 엄마가 같이 나갔지. 괜찮아, 아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니까 형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형 일이나 열심히 해. 남편은 그런 시동생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저 녀석이 그래도 아주 철이 없지는 않구나.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곧잘 따르던 착한 애였으니까.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본래부터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조금이라도 끝나는 대로 시부모님 댁에 한번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제 남편에게 한밤중에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위급하고도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야심한 밤에 말입니다. 남편은 아니, 누가 이 시간에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하며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덩달아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함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 아들아, 태호야, 그리고 아가야, 나다, 내 애비다. 나 지금 땡땡 병원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기로 좀 빨리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건 여기 간호사님 휴대폰 번호인데 지금 빨리 나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다오. 제발 지금 빨리 좀 와다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몹시도 가쁘고 다급했습니다. 시아버님에게서 그렇게까지 겁에 질린 다급한 목소리가 나오다니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그 간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현직 경찰이라는 제 신분을 먼저 밝히고 나서야 시아버님을 무사히 그곳에서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왔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갇히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은요? 그리고 영덕이 그놈은 또 어디에 있는 거고요? 남편은 울부짖으며 시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가뒀단 말이다. 어서
어서 빨리 그 더러운 두년놈들이 다시 오기 전에 여기서 나가자꾸나. 어서 그것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만약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들키기라도 하면 그때는 또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어서 빨리 가자. 일단 잔뜩 겁에 질려 계신 시아버님을 어떻게든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그 낯선 지역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시아버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초지종을 전부 다 듣고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시동생 최진우가 시아버님께 아버지 이게 요즘 홈쇼핑에서 아주 그냥 불티나게 계속 나오는 신제품인데 부러지거나 다친 뼈를 붓게 하는 데는 아주 최고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정체불명의 음료수 한 잔을 공손하게 내밀더랍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걸 그대로 다 받아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쪽방에 감금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시아버님은 그 음료수를 마시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 이상한 약을 먹인 게 틀림없어. 왜 수면제라고 하는 거 있잖니. TV에서 보니까 사람이 마시면 금방 잠이 오게 하는 그런 무서운 약이 있다면서 바로 그걸 나한테 먹인 것 같다.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 같아 하시며 그 짐승만도 못한 두 모자가 당신께 저질렀던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분노에 치가 떨리더군요. 남편은 그 격한 감정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도중에 몇 번이나 길게 차를 세우고 내려서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극악무도한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저희 집이 아닌 당신의 집으로 지금 당장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집으로 가야만 한다며 분노와 다급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들 요즘 하는 행동들이 하도 이상하고 수상쩍길래 혹시 몰라서 며칠 전에 사람을 불러서 내 서재랑 안방 그리고 거실에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몇 대 설치해놨었다. 혹시 몰라서 그런 거였는데 세상에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이야. 일단 너희들은 거실 소파 밑에 숨겨놓은 그것부터 빨리 좀 찾아서 가져와라. 거기에 그동안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모든 영상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찍혀 있을 게다. 그것들이 혹시라도 눈치채고 집에 먼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가서 그걸 가져와야 한다 하시며 저희를 계속해서 재촉하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의 말씀대로 그 썩어빠진 짐승들이 혹시라도 먼저 집에 돌아와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집에 몰래 잠입해서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소형 카메라부터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찾아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 떨리는 손으로 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이지 차마 두 눈 뜨고는 보기도 어려운 그들의 그 추악하고도 잔인한 만행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최진우가 건네준 그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기억을 잃으셨던 시아버님은 다음 날 아침 침대 위에서 간신히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겨우 힘겹게 방문으로 기어가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 문 밖에서는 시어머님과 시동생이 하는 그 소름 끼치는 대화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고 해요. 원래 시아버님께서는 집안 서재 안에 있는 개인 금고의 현금보다는 주로 금괴를 모아두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앞으로 금값이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시고는 가지고 계시던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으시고
일부러 금에 투자하여 금고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고 합니다. 그 파렴치한 두 모자는 어떻게 그 금고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이 그렇게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있던 그 막대한 양의 금괴와 얼마간의 현금들을 전부 다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옛말,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군요. 시아버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당신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고,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강력한 경보음 장치까지 새로 설치를 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상 안에서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작은 쪽방 문 밖에서 시아버님께 악을 쓰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고집부리면서 평생 동안 이 어둡고 좁은 방구석에 누워만 있고 싶어. 빨리 그 망할 놈의 금고 비밀번호나 당장 말하라고. 어차피 우리 영덕이는 당신 친자식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재산도 한 푼 안 넘겨줄 거 아니야. 그럼 그 많은 재산 전부 다 당신 큰아들 태호한테만 넘길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지금 당장 우리 영덕이 몫을 미리 좀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우리 아들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니까 빨리 집 한 채는 넉넉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좀 달라고. 금고 비밀번호. 대체 뭐야? 당장 말 안 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갇혀 살고 싶지 않으면 됐다 됐어. 나는 그 돈 절대로 너희들한테 못 준다. 그리고 나는 큰놈 태호 결혼할 때도 집 한 채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줬어. 기억 안 나? 그런데 지금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얼른 이 문 안 열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계속 그렇게 그 안에 혼자 처박혀서 잘 살아보시든가. 한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 있어봐. 어디 우리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아무데도 못 나갈 테니까. 갇혀 계신 시아버님께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애원하며 소리쳐도 두 모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시아버님을 그 작은 방 안에 감금해놓고는 틈만 나면 방문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금고 비밀번호를 당장 알려달라고요. 그것들은 자기들끼리는 매일 밤 거실에서 값비싼 소고기도 구워 먹고 온갖 종류의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도록 그 포장지들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고 아주 그냥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이 맛있는 소고기도 좀 드시면서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얼른 그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도 정말 이러는 거 영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만 그 고집 좀 꺾으시면 금방 끝날 일을 왜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손주 유치원 가는 것도 보시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다 보셔야죠. 안 그래요? 아버지 비밀번호 뭐예요? 네, 뭐냐고요? 내가 당신 재산 딱 10억만 주면 내가 당신이랑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나 이 정도면 당신이랑 정말 오래 살았잖아. 내가 당신이랑 부부로 산 세월이 자그마치 32년이야. 32년 이 정도면 나도 이제 당신한테서 퇴직금 두둑이 받을 때 되지 않았어. 어차피 당신 나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잖아. 내가 아주 깨끗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억만 줘. 그럼 우리 서로 아주 깔끔하게 각자 갈 길 가자고. 어때? 시어머님과 시동생의 그 파렴치하고도 악랄한 협박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 못한 시아버님께서 너희들 내가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내 재산 전부 다 너희들이 무사히 다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아.
내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기라도 하면 너희들도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아. 내가 내 가족들이랑 오랫동안 함께 살던 이 집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면 너희 두 년놈들이 바로 첫 번째 유력한 용의자가 될 거라고. 오냐? 그래, 어디 한번 다 같이 죽어보자 하고 온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소리소리 지르시다.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시아버님께서 정말로 혼절하시자 그제야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모양인지 헬프시구에 급히 신고를 해서 병원까지 직접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잠시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극악무도한 만행들은 시아버님의 그 작은 SD카드 안에 고스란히 지울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었고요. 내가 혹시 몰라서 이걸 설치해 놓긴 했다만 정말로 이걸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사용하게 될 줄이야. 내가 그동안 사람이 아닌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한 짐승 두 마리를 내 집 안에서 키우고 있었구나. 짐승을. 그리고 더 큰 반전인 것은 시아버님은 사실 그때 혼절하신 게 아니라 혼절하신 척 연기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와 저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던 것이었죠. 참으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신 것인지 그저 놀랍고 또 존경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셔서 기운을 조금이나마 차리신 시아버님께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며 한참 동안 서럽게 우셨고 그 모습을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제 남편과 저도 함께 따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충격적인 영상들을 다 보고 나서 카메라를 손에 들고 곧바로 집 근처 경찰서로 분노에 차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님과 시동생은 시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아주 태평하게 저녁밥을 먹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니 당분간은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진정 사람 새끼들이 맞나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제 남편, 제 아버지를 거의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밤에 잠이 오긴 오는 걸까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리더군요. 제가 두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시어머님께 전화를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님은 아주 능글맞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밖에 잠깐 나와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저녁밥 먹는 중인데. 아버님은요, 너희 시애비 왜 지금 병실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자고 있을 텐데.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진짜. 진짜 사람도 아니시네요. 아버님이 지금 병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계시겠죠. 당신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들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천벌 받을 거예요. 아니, 내가 꼭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데려와서 30년 넘게 친자식처럼 키워준 것도 모자라.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용서해준 시아버님한테 30년을 넘게 한솥밥 먹고 같이 산 가족한테 오직 그놈의 더러운 돈이 뭐라고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저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 경찰인 거 잘 알죠. 내가 반드시 이 모든 증거들 전부 다 찾아내서 당신들 두 년놈들 전부 다 차가운 감방에 쳐놓고 콩밥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요. 제 전화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이미 다 탄로가 난 것을 알게 된 그 금수들은 부랴부랴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찜질방으로 돌아가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의 그 빠른 신고로 인해 이미 그들이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에 수많은 경찰들이 함께 와 있었고
저희는 그 두 모자를 존속감금 및 기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시어머님 최미숙과 시동생 최진우는 법의 그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수만도 못한 두 모자가 얼마나 뱀처럼 교활하고 뻔뻔했는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자마자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모자가 하는 짓이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더군요. 아이고, 형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정말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형한테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실 것 같아서 저희도 모르게 그냥 아주 잠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예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가끔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서로 좀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반항 좀 심하게 했다고 경찰에 그렇게까지 신고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주 그냥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파렴치한 광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역겨운 악어의 눈물 따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차갑고 냉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아예 모셔왔고 시아버님께서는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어머님 최미숙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소장을 받은 그 늙은 구렁이 같은 여자는 조금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노발대발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임료가 비싸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으로 곧장 달려가서는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왔더군요. 황당하게도 시아버님께서는 당연히 그 여자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무려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함께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시어머님에게도 상당 부분의 재산을 분할해 주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더군요. 저희는 그 즉시 항소하려고 했지만 저희 쪽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타깝지만 의뢰인분의 경우엔 설령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 의무가 완전히 0%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두 분이 함께 살아오신 세월이 워낙 기셔서 하는 그런 암담한 조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님의 그 전문적인 조언대로 일단 모든 상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 최미숙은 정말이지 보통 내기가 아닌 아주 대단하고도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아들인 시동생 최진우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그 형사 재판에서 그녀는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기 아들 최진우가 시키는 대로만 따랐을 뿐이라며 심지어는 제 자식도 매정하게 버리고 자기 혼자만 어떻게든 살아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파렴치한 식의 진술을 아주 태연하게 하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 아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 전남편처럼 세상 물정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입니다. 그저 제 하나뿐인 둘째 아들이니까 저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이 어린 제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강제로 시켜서 그저 아들의 그 간절한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줬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모든 게 다 저희 엄마가 저지른 짓이에요. 제가 시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엄마까지 저랑 함께 내쫓거나 버릴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엄마가 먼저 저를 꼬드겨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전부 다 꾸민 거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어떻게든 법의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해보려고 서로를 죽일 듯이 헐뜯고 배신하는 그 추악한 두 모자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도 파렴치한 인간들과 평생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오셨으니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우실까요? 정말이지 눈앞에 펼쳐진 그 어처구니 없고도 추악한 광경에 저는 그만할 말을 다 잃게 되더군요. 결국 그 두 파렴치한 모자는 자신들의 그 모든 끔찍한 범죄 사실들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고 시동생 최진우는 존속감금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이라는 아주 짧고도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시어머님 최미숙은 놀랍게도 그 모든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결국에는 집행유예라는 아주 가벼운 처벌만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보다도 못한 처벌이라니 저는 도저히 그 결과를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초범이라서 선처를 해주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또 선처를 해준다니요. 나이가 많아서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까?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명백하게 금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었지만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저를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됐다 아가야. 그만하면 됐다. 이미 그것들은 충분히 벌을 받은 게야. 이까지만 해도 저것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알아서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며 스스로 벌을 받게 될 그런 가련한 놈들이다. 이미 그것들은 이 사회에서 페류나라는 그런 무서운 낙인이 제대로 찍힌 것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한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큰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런 쓰레기들은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딴 놈들에게 더 이상 우리 귀한 힘을 빼지 말자꾸나.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너무 그렇게까지 열내지 마렴. 시아버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도 단호한 분이셨습니다. 그 두 모자가 아무리 그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싹싹 빌고 오열을 하고 심지어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처절하게 사정을 해도 시아버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들을 아주 싸늘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잔인한 벌은 바로 철저한 무관심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 시동생 최진우는 짧은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를 방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최미숙은 그동안의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부 다 탕진했는지 결국에는 아주 낡고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 늙은 구렁이 같은 여자는
그동안 온갖 사치와 향락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갑작스럽게 닥쳐온 그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몹시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곧 길바닥에 나앉아 쫓겨날 위기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문까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지난 주말 시어머님 최미숙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저희 집 앞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 몰골을 자세히 보아하니 한 일주일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굶은 듯한 아주 꾀죄죄하고 남루한 몰골이더군요. 여기에 대체 무슨 낯짝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묻자 그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아가야, 제발 내 시애비한테 나 좀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 좀 잘 좀 해줄 수 없겠니? 이 늙은이가 혼자 살려고 하니 너무나 이 세상이 무섭고 외롭구나. 제발 나 좀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고 그렇게 좀 전해다오. 부탁이다 아가야. 뭐라고요? 이보세요. 아줌마 낯짝에 아주 그냥 두꺼운 철판이라도 깔으셨나봐요. 정말이지 가증스럽기 짝이 없네요. 아줌마 이제 더 이상 제 시어머니 아니니까 제발 좀 그냥 조용히 돌아가 주실래요? 제가 지금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그냥 순순히 나가시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현관 앞에서 그 여자와 한참 동안 신랄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제 남편이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나왔다가 그 여자의 그 초라한 몰골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순식간에 아주 무섭게 변하더군요. 태호야, 엄마다. 내 엄마가 이렇게 찾아왔다. 제발, 이 엄마 한 번만 좀 살려다오.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하면 잘했지. 단 한 번이라도 못한 것은 없지 않았니? 제발, 이 어미 좀 불쌍히 여겨다오. 최미숙은 이제 제 남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줌마,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법적인 처벌받게 하는 거에서 끝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제정신으로 우리 엄마 소리를 그 더러운 입에 감히 올리시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입에 감히 엄마라는 그 신성한 단어를 함부로 올릴 수가 있냔 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터뜨리듯 그녀에게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늦게 지팡이에 힘겹게 의지하며 겨우 거실에서 걸어 나오신 시아버님 박강철의 모습이 마침내 현관에 드러났습니다. 그 구렁이 같은 여자 최미숙은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철석같이 시아버님께 달라붙으며 온갖 교태와 함께 듣기 싫은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찌나 그 모습이 역겹고 듣기 싫던지 저는 후다닥 제 아이를 품에 안아들고는 아이의 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전부 다 그놈의 최진우, 그 못된 녀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리고 우리 영덕이도 전부 다 그놈 때문에 속았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밥 한 술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나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하게 생겼다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네, 잘 됐네. 저는 내심 시아버님께서 또다시 사람 좋은 얼굴로 그 여자의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 또다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까봐 몹시도 걱정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마 그 순간에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의 표정을 딱 보니 그 눈빛이 정말이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시는 게 정말 살아있는 호랑이가 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는데 어찌나 제 속이 다 후련하고 뻥 뚫리던지요.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산 세월이 장장 32년이야. 32년 그 지긋지긋하게 긴긴 세월 동안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내 명주를 얼마나 악착같이 간음하며 살았었는지 어디 한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말해봐. 그 더러운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똑바로 말해보라고.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만 그저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살살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남의 등쳐먹고 그 곶감이나 빼먹을 궁리밖에 안 하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는 줄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내 처음부터 당신 같은 것을 집에 들여앉히지도 않았을 것이야. 고독사라고 흥. 그럼 그 더러운 죄에 대한 벌이라도 당신은 닭에 받아야지. 당신 그 표독스럽고 음흉한 성질머리에 여태까지 내 옆에서 너무나도 과분한 호사를 누리며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당신이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그 모든 더러운 죄가 이제야 비로소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고 시아버님의 그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시어머니였던 최미숙이라는 그 파렴치한 여자는 단 한마디 찍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뒷공무니가 빠지도록 허겁지겁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진심으로 좋게 생각하고 따랐던 시어머니였는데 그 겹겹이 쌓여있던 두꺼운 거짓의 가면이 이렇게 속절없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나니 그저 한없이 초라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금수만도 못한 존재였을 뿐이더군요. 그 처참한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고 있자니 옛 속담에 검둥개가 몇 번 짖는다고 해가 안 뜨더냐 하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만 같았답니다.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큰 코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짐승일 뿐이죠. 짐승.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는 갱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짐승 말입니다. 아마 시아버님께서도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앞으로 저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값을 자신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저희는 시아버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본가를 처분하고 저희 집에 시아버님을 정식으로 모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요즘 하나뿐인 손주 녀석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예전보다 웃음도 훨씬 더 많아지시고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졌고 과거에 그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이제 전부 다 깨끗하게 잊고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인지 시아버님께서는 건강도 아주 많이 회복되시고 매일같이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셔서 이제는 조금씩 휠체어 없이도 스스로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죠.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젊은 사람들보다 회복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아버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두 다리로 걷게 되실 수 있도록 며느리로서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똑똑히 치르게 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상기시켜줄 생각입니다. 저의 이 두서없고 길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나쁜 것은 빨리 잊거나 그냥 가볍게 지나쳐버리시고 오직 즐겁고 행복한 것들만 가득히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